도대체 하늘은 왜 나를 이토록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까? 1893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 프랑스 오바진 수녀원의 육중한 돌담 앞에서 12살 소녀 가브리엘 샤넬은 떠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지독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고, 장돌뱅이였던 아버지는 짐짝을 버리듯 딸들을 수녀원에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돌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난과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의 생활은 감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차가운 바닥을 기어야 했고, 엄격한 규율과 절제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수녀들은 가난한 고아들을 향해 겸손과 인내를 가르쳤지만 가브리엘에게 그 가르침은 비굴한 굴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저 귀족 집안 아이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는가? 왜 나는 평생 이 칙칙하고 거친 무채색의 수녀복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수녀원 지하의 어두운 바느질 방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은 그녀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순종을 강요했지만 가브리엘은 그 바늘 끝에 자신의 도끼와 야망을 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을 꿰맬 때마다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나가고 말겠어. 그리고 나를 버린 이 세상이 내 이름 석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어. 수녀원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그녀는 기도 대신 복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소 한 마리 값을 10,000배로 불리겠다던 정주영의 맹세처럼 가브리엘 샤넬은 자신이 입은 이 검은 수녀복을 전 세계 여성이 동경하는 가장 우아한 예복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무모한 상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녀원에서의 6년은 가브리엘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훗날 전설이 될 미학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녀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문양들, 수녀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열쇠 뭉치,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단정하지만 엄격한 흑백의 대조는 훗날 샤넬 디자인의 핵심인 시자 로고와 블랙 앤 화이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아함의 상징이라 칭송하겠지만 가브리엘에게 그것은 가난과 고독을 견뎌낸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수녀원을 나온 가브리엘은 낮에는 의상실 보조로, 밤에는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활동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카페 물냉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그녀는 코코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흙탕물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유흥의 도구로 보았고, 부유한 남성들은 그녀의 가난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에티엔 발장이라는 부유한 기마병 장교가 나타나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노래주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제안이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세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야 할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발장의 성에 머물며 그녀는 상류사회 여인들의 가식적인 드레스와 숨을 조이는 코르셋을 목격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화려한 깃털 모자를 쓰고 우스꽝스럽게 화장한 여인들을 보며 차갑게 냉소했습니다. 성 입구에서 만난 발장이 당신도 저 여인들처럼 화려한 레이스를 달아보지 않겠느냐고 묻자 가브리엘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족쇄에 불과합니다. 나는 저런 인형이 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발장이 주최하는 화려한 파티에 남성용 승마 바지를 고쳐 입고 나타나 좌중을 경악게 했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폐륜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귀족 여인들이 비웃음을 섞어 가브리엘을 향해 천박한 고아 출신이 예법도 모른다며 손가락질하자 가브리엘은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곧 새로운 예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일의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쌀가마니 2개를 한꺼번에 짊어지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듯 샤넬은 코르셋을 집어 던지고 바지를 입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또 다른 시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발장의 성에서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연인인 보이 카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샤넬의 도끼와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샤넬에게 파리의 모자 가게를 차려보라고 제안하며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든든한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 여자가 파리 중심가에서 성공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좁은 가게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거대한 깃털과 조화 장식을 모두 뜯어버리고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모자를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자냐며 외면했지만 샤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담았습니다. 성경 잠언서 31장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능력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자는 파리 사교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가게는 밀려드는 손님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를 뒤로 한 채 창밖의 파리 거리를 내려다보며 은조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단순히 모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운명을 팔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자를 넘어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옷과 사회적 통념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벽에 새겨졌던 그 저주받은 낙인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 위대한 로고의 시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버림받음이라는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이 도끼 서린 꽃은 이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의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가던 1910년대 중반, 모자, 가게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가브리엘 샤넬은 이제 단순한 장식가를 넘어 진정한 창조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연인 보이 카펠에 대한 애정과 의존이었습니다. 보이는 그녀의 사업 자금을 대준 투자자이자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였으며 고아 출신인 그녀에게 세상이라는 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갑옷을 입혀준 인물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가 파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도빌의 해변가에 자신의 첫 의상실을 열었습니다. 도빌의 해변은 당시 귀족 여인들의 사교장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에 몸을 구겨넣고 거대한 드레스를 끌며 모래사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귀족 부인을 멈춰 세우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부인, 당신은 지금 산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박제한 상자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레이스가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족 부인은 당황하여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천박한 모자, 장수가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가브리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여있던 저지의 직물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저지는 남성용 속옷이나 운동복에나 쓰던 거칠고 저렴한 소재였습니다. 누구도 그 천으로 여자의 겉옷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젖이 천을 몸에 두르고 자유롭게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여자는 움직여야 하고 일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가위로 거침없이 천을 잘라내며 새로운 형태의 수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허리 장식을 없애고 직선적인 라인을 살려 활동성을 극대화한 옷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미쳤다고 비웃을 때 가브리엘은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녀는 패션이라는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려던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전부였던 보이 카펠이 자동차 사고로 급사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그러진 차체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는 목 놓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그가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온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낮게 은조렸습니다. 전 세계를 검은색으로 물들여 버리겠습니다. 나만 이 상실의 고통을 겪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나의 슬픔을 입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틀 블랙 드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검은색은 상가집이나 하인들이나 입는 천한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이 금기시되던 색상을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녀는 보이 카페를 잃은 슬픔을 디자인으로 승화시켰고 파리의 여인들은 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검은 드레스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곧 권력이 되었고 고독은 곧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유럽 전역이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여인들은 남겨진 일터로 나갔습니다. 코르셋을 조이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로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수도 전차를 운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대가 강요한 변화였지만 가브리엘에게는 준비된 혁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을 대신해 가장이 된 여인들을 위해 주머니가 달린 자켓과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여성에게는 해방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남자의 장식품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당신의 운명을 거머쥐십시오. 가브리엘은 일하는 여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녀의 옷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샤넬은 이미 파리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통해 여성의 겉모습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그녀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향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조향사인 에르네스트 보를 만났습니다. 당시 향수들은 장미나 라일락 같은 단일한 꽃향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것이 지겹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공적인 화합물인 알데하이드를 대량으로 섞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가지 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향이 섞여 규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여인의 향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에르네스트 보는 수십 개의 샘플을 내놓았고 가브리엘은 5번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5번째 샘플, 샤넬로. 여자의 향기가 나는 여자의 향수입니다. 장미 향기가 나는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는 향기를 원했습니다. 샤넬로. 오는 출시되자마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석함 같은 단순한 사각형 병에 담긴 이 황금빛 액체에 매료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훗날 밤에 무엇을 입고 자느냐는 질문에 샤넬 넘버 5를 입고 잔다고 대답하기 훨씬 전부터
이 향수는 이미 전 세계 여성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향수를 뿌리는 위치를 묻는 젊은 여성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키스 받고 싶은 곳에 뿌리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닿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여러 겹 겹쳐서 착용하는 방식부터 체인이 달린 숄더백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언제나 질투와 시련이 따랐습니다. 귀족 출신 디자이너들은 그녀를 가리켜 공장 노동자 같은 옷을 만드는 천민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라이벌이었던 폴 푸아레는 그녀의 옷을 보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샤넬, 당신이 만든 그 가난한 스타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자들을 왜 모두 고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까? 가브리엘은 그를 향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푸아레, 당신이 여자들을 화려한 새장에 가두고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옷은 과거의 박물관에나 어울리지만 나의 옷은 내일의 거리에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나는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넬은 자신의 제국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루드 캉봉 31번지의 거대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거울로 된 나선형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패션쇼가 열릴 때마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 거울에 비친 모델들의 움직임과 관객들의 반응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의 정점에 앉은 거미처럼 파리의 모든 시선을 자신의 손끝으로 조종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부는 쌓여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고독한 소녀 가브리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남성과 연문을 뿌렸지만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청혼했을 때 그녀가 남긴 말은 전설적인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공작 부인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 불리기보다 내 자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전설이라는 감옥에 가둔 채 매일 새벽 4시까지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고아가 세상에 자신의 생존을 보고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말 다시 한번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고 샤넬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나치 장교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의 스타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샤넬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이 등장하며 다시 여성을 코르셋으로 옥죄는 화려한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한적한 호텔 방에서 신문을 보던 가브리엘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다시 여자들을 장식품으로 만들려 하다니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저 남성 디자이너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70살의 노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죽음보다 더한 열정으로 대답해 줄 것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녀원을 나오던 18살 소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션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하는 노병의 심장에는 보이 카페를 잃었던 날의 검은 슬픔과 넘버 5의 차가운 야망이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녀의 마지막 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호수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파리의 화려한 밤 공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브리엘 샤넬은 패션계에서 잊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나치 장교와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안주 삼아 씹어댔고, 그녀가 비운 자리에 혜성처럼 나타난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에 열광했습니다. 다시 허리를 바짝 조이고 거대한 치마폭을 늘어뜨린 여성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브리엘은 스위스의 호텔 방 안에서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 모습이 보이는가? 내가 일평생을 바쳐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여성들이 다시금 남성들의 시각적 노예로 돌아가고 있네? 디올은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자를 덮는 천을 여자의 몸에 칭칭 감아놓은 격이지. 여자는 움직여야 하고 앉아야 하고 자동차를 타야 하네. 그런데 저 옷들을 보게나. 저건 감옥일 뿐이야.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드무아젤, 하지만 지금 파리는 당신을 반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7순이 넘으셨는데 굳이 그 험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가브리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서를 쏘아붙이며 가위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상관없네. 나는 환영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교정하러 가는 것이니까. 내 집인 루트 캉봉 31번지가 비어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군. 전설은 잠시 잠들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는 법일세. 내가 없으니 패션이 다시 과거의 늪으로 침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서 그 오만함을 깨부수어야겠어. 1954년 2월 5일 파리의 캉봉가 31번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코코 샤넬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기자들과 패션계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롱 섞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18살 소녀도 힘에 부칠 런웨이에 71살의 노파가 선다니, 이는 구경거리로 삼기에 충분한 소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델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계단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파리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촌스럽고 고루한 디자인, 과거의 향수에 젖은 노파의 발악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녀의 면전에서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드무아젤, 당신의 시대는 1920년대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아한 곡선의 시대지, 이런 상자 같은 옷은 누구도 입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평론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당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군. 우아함이란 거추장스러움을 덜어내는 것이지 덧붙이는 것이 아니네. 두고 보게나. 이 상자 같은 자켓이 여성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파리가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바다 건너를 보겠어. 그녀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파리는 냉담했지만 미국은 열광했습니다. 라이프지는 샤넬의 복귀를 두고 71살의 여인이 패션 이상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코르셋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회 진출을 준비하던 미국의 여성들에게 샤넬의 트위드 수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유니폼이자 갑옷이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소매,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아함을 잃지 않는 선. 그것이 바로 샤넬 수트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업이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르자 가브리엘은 더욱 지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녀는 리츠 호텔의 방과 작업실만을 오가는 기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가위와 바늘을 쥔 탓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작업을 돕던 젊은 디자이너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완벽에 집착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은 모델의 어깨선을 다시 가위질하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완벽해야 진정으로 완벽한 것이네. 사람들은 옷의 겉모습만 보지만 옷을 입는 여자는 그 안쪽의 감촉을 느끼지. 안감이 매끄럽지 못하면 그 여자의 하루가 불쾌해지네. 나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팔고 있는 거야. 그녀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들도 이제는 기억 속의 그림자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혼자 리츠 호텔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공작의 소식을 들려주던 지인이 그녀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파리 시내를 바라보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나는 쉴 줄을 모르네. 아니, 쉬는 것이 두렵네. 바느질을 멈추는 순간 나는 수녀원의 그 버림받은 고아 소녀로 돌아가 버릴 것 같거든. 노동은 나의 기쁨이자 동시에 나의 저주라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여자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내 슬픔을 견디기 위해 매일 옷을 만드는 노예일 뿐이야. 1971년 1월 10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가브리엘은 그날따라 유독 기운이 없었습니다. 작업이 없는 일요일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정적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리츠 호텔의 침대에 누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곁을 지키던 메이드의 손을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죽는군. 사람들은 내가 평생 화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매 순간 투쟁했네. 가난과 투쟁하고 금기와 투쟁하고 나 자신의 고독과 투쟁했지. 이제야 그 투쟁이 끝나는 것 같네. 보게나 죽음조차 샤넬답게 맞이하지 않는가.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88장의 달력이 넘어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평범하게 살지 않았던 여인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그렇게 파리의 밤공기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루 드 캉봉의 매장을 가득 채운 화얀 동백꽃 카멜리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모델과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옷 몇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바지를 입혔고 손을 자유롭게 하는 숄더백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스위스의 고요한 호숫가에서 보내는 망명 생활은 가브리엘 샤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녀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다시 숨가쁜 코르셋을 조여매고 거대한 따리 같은 치마에 갇혀 뒤뚱거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70살 넘은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보다 더 깊은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창조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차를 내어주던 비서에게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가방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파리로 가야겠네. 내 집, 캉봉가 31번지가 먼지에 쌓여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디올이라는 친구가 여자를 다시 꽃병으로 만들고 있다지? 옷은 꽃병이 아니라 사람이 입는 것이어야 하네. 내가 가서 그 오만한 남자들에게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걸세? 비서는 당황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마드무아젤, 이미 당신의 시대는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비웃음만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이미 코트를 걸치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를 비웃는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했지. 나에게 파리는 내가 뛰어넘어야 할 마지막 담일세? 그들이 나를 늙은 사자라 부른다면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면 그만이야. 1954년 2월 5일 파리 캉봉가 매장에는 차가운 조롱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복귀 패션쇼장에 모인 기자들은 은퇴한 할머니의 재롱잔치를 보러 온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델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계단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쇼가 시작되자마자 객석에서는 냉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샤넬의 시대는 끝났다. 1920년대의 유물을 다시 꺼내온 노파의 망집이라는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다시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수석 재단사를 향해 가위를 내밀며 호령했습니다. 울지 마라. 파리가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세계를 보겠어. 이 옷은 움직이기 편하고 주머니가 있고 여자를 자유롭게 하네. 진리는 언젠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 디올의 치마는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지만 내 수트를 입은 여자는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널 것이네.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리가 비웃던 샤넬 수트는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라이프 잡지는 71살의 여인이 패션 이상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던져버리고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리츠 호텔의 창가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꺼 보게나. 사람들은 결국 자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나는 내 옷을 입은 여인들이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세상 위를 날아오르길 바랐을 뿐이야. 그녀의 삶은 멈추지 않는 바느질과 같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그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모델들의 몸에 직접 천을 대고 핀을 꽂으며 수백 번을 수정했습니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비틀거렸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청년보다 뜨거웠습니다. 한 번은 젊은 조수가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자 가브리엘은 모델의 소매를 뜯어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게 힘든 것이네.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매일 전율한다네. 창조하는 인간에게 은퇴란 죽음과 같은 말이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을 거야. 1971년 1월 10일 88살의 가브리엘은 리츠 호텔의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다음 시즌을 위해 준비하던 트위드 원단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스타일이 세상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캉봉가 매장의 거울 계단에는 수많은 여인이 샤넬 수트를 입고 나타나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시니어가 남긴 가장 우아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가브리엘 샤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할지 모르지만 샤넬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른에 다시 시작한 그녀의 런웨이가 세상을 바꾸었듯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샤넬의 투지가 여러분의 삶과 만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열정의 가위를 다시 드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속에 새로운 도전의 불꽃을 지폈다면 여러분의 깊은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위인전 리부트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